인류의 기원, 이건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과학도, 종교도, 신화도 각자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과학은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와 진화를 이야기하고, 종교는 위대한 신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꽤 오랫동안 회자된 흥미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지구 밖에서 왔다는 외계 기원설이죠. 그런데 이 외계 기원이라는 발상을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창의적으로 풀어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입니다. 에반게리온은 복잡하고 난해한 세계관으로 유명하지만 그 중심에는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적 상상력과 신화적 상징을 절묘하게 섞어서 외계 기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에반게리온은 인류의 기원을 어떻게 그렸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반게리온은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하나 세웁니다. 태초에는 우리가 흔히 신들이라고 부를 만한 고등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설정입니다. 이들이 우주 곳곳에 생명의 씨앗을 흩뿌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씨앗이 딱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서 보내집니다. 하나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담, 다른 하나는 지혜를 상징하는 릴리스였어요. 신들은 이 씨앗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우주에 막 뿌린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운반체에 담아 보냈는데, 아담은 하얀 달에 실었고 릴리스는 검은 달에 실어서 우주의 수많은 행성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의 행성에는 오직 하나의 씨앗만 도착할 수 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 하얀 달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 행성은 아담과 그의 후손인 사도들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은 달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 거죠. 반대로 검은 달이 먼저 자리 잡으면 그곳은 릴리스와 그의 후손들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의 행성에 아담과 릴리스, 이 두 씨앗이 함께 존재하는 건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것 자체가 신들이 정해둔 법칙을 완전히 어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금단의 설정이 에반게리온 세계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약 45년 전에 드디어 하얀 달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아담은 자리를 잡자마자 자신의 후손인 사도들을 만들어서 지구에 생명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지구는 아담과 사도들의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애초에 이 행성에 오면 절대 안 되는 존재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바로 검은 달이었죠. 검은 달이 지구와 강하게 충돌해 버렸어요. 이 거대한 충돌로 지구 전체가 뒤흔들렸고,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퍼스트 임팩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엄청난 충격 때문에 검은 달의 일부가 우주로 튕겨나가서 지금의 달이 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고로 하나의 행성 안에 두 개의 생명체가 공존하게 되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역시 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씨앗을 보낼 때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것을 함께 같이 실어서 보냈습니다. 이 창은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신이 속한 씨앗을 봉인하도록 만들어진 무기이자 열쇠였습니다. 결국 아담은 그 롱기누스의 창에 의해서 봉인되었고, 사도들 역시 활동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릴리스는 멀쩡했어요. 왜냐? 릴리스와 함께 있어야 할 롱기누스의 창이 충돌 과정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봉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릴리스는 자유롭게 활동을 시작했고,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LCL 용액이 바다에 스며들면서 여러 화학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 속에서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생명체들은 오랜 세월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 오늘날의 인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구는 원래 아담과 사도의 세상이 될 예정이었지만, 일종의 배송 오류 같은 사고로 인해 릴리스의 후손인 우리 인류가 지구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에반게리온 세계관에서 우리 인류는 진짜 지구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에반게리온이 그려낸 인류의 기원 이야기입니다. 우주를 떠돌던 생명의 씨앗이 지구에 도착했고, 예기치 못한 오류로 법칙이 깨지면서 인류가 태어났다는 설정인 거죠. 비록 애니메이션 속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과학과 신화를 정말 절묘하게 잘 섞은 이 해석은 꽤나 설득력 있고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여기까지가 에반게리온이 그려낸 인류의 시작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다음은 인류를 다시 한번 뒤흔든 사건, 바로 세컨드 임팩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밀 조직이 등장합니다. 바로 재래죠. 이 재래가 고대의 기록인 사회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문서에 뭐가 적혀 있었냐? 하얀 달과 검은 달의 관계, 그리고 인류가 본래 지구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다 적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잠들어 있던 사도들이 언젠가 깨어나 아담과 접촉하게 되면 세컨드 임팩트라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 지구 전체가 리셋될 거라는 예언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재래는 이 기록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있습니다. 일본에서 검은 달과 릴리스를 발견하고 남극에서 하얀 달과 아담을 발견하면서 그 기록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레는 아담의 힘을 연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남극에서 아담 복원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결국 세컨드 임팩트가 일어나게 되죠. 서기 2000년에 남극에서 아담 복원이 실패하면서 아담이 각성을 해버리고 거대한 폭발이 터져 나옵니다. 아담은 스스로의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고 그 결과 지구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게 됩니다. 지축이 기울고 기후가 급격히 변했죠. 남극은 붕괴해서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그 여파로 일본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사라지고 1년 내내 여름 같은 기후로 변해버리는 대재앙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육체는 배아 형태로 축소되어서 누군가에게 회수되었고 그의 영혼은 비밀 조직 제레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아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채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세컨드 이펙트는 인류가 신의 영역에 함부로 손을 댔을 때 벌어진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자멸적인 사건이었다고 에반게리온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임팩트의 충격, 이게 결국 잠들어 있던 사도들의 활동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깨어난 사도들은 본능적으로 아담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남극의 아담은 이미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일본 네르프 본부 지하에 있는 릴리스를 아담으로 착각하고 접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맞서서 네르프가 가동한 것이 바로 인류 최후의 병기 에반게리온입니다. 이제 에반게리온을 타고 사도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처음엔 비밀 조직 제레의 목표는 사실 단순했어요. 사도와 아담의 접촉을 막고 인류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컨드 임팩트라는 대재앙을 겪은 뒤에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목표가 단순한 보존에서 초월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새롭게 세운 계획이 바로 인류 보완 계획이었습니다. 제레는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릴리스의 후손으로서 서로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고요. 이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레는 모든 사도를 제거한 뒤에 에반게리온 초호기와 릴리스 그리고 롱기누스의 창을 이용해서 서드 임팩트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뭐였냐? 인간 개개인을 구분짓는 벽, 즉 에이티 필드를 강제로 해제하고 인류 전체의 영혼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개개인의 고통과 외로움이 모두 사라진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의 존재로 진화시키려고 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제레가 꿈꿔왔던 인류 보완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야말로 에반게리온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보안 계획을 추진하던 제레와는 달리 네르프의 수장인 겐도는 전혀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란 건 인류 전체의 거창한 진화가 아니었어요. 딱 한 사람, 자신의 아내인 유이와의 재회였습니다. 유이는 에반게리온 초호기 실험 중의 사고로 그 기체 안에 흡수되어 버렸죠. 그날 이후 겐도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집착에 가까운 집념을 품게 됩니다. 왜냐?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이만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녀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 겐도는 아담과 리리스를 결합시켜서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아주 개인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어머니 유이를 잃은 어린 신지는 아버지에게 버려진 채 성장하다가 세월이 흘러 네르프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에반게리온 초호기에 탑승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요 플레이어들의 구도가 명확해집니다. 사도들은 봉인된 아담을 찾아서 자신들의 세계를 되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제레는 인류를 하나의 존재로 억지로 융합시키려 합니다. 겐도는 신이 돼서 유이와 재회하려는 사적인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음모와 전쟁의 한가운데 던져진 인물, 바로 신지입니다. 그는 그저 타인과의 관계가 늘 두렵고 서툰 나약해 보이는 소년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신지가 처음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 초호기에 탑승하는 순간, 그때부터 에반게리온의 신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류와 사도의 대결, 그리고 소년이 느끼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향한 질문,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반게리온이 만들어낸 인류의 기원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하얀 달과 검은 달, 아담과 릴리스, 그리고 퍼스트 임팩트에서 세컨드 임팩트까지 그 설정 속에서 에반게리온이 인류의 탄생을 어떻게 다시 그려냈는지 살펴봤죠. 에반게리온은 흔히 어렵고 복잡한 작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상상력과 신화적 구조를 아주 정교하게 엮어 만든 세계관에 가깝습니다. 물론 평가는 지금도 갈립니다. 과대평가된 거다 라는 말도 있고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걸작이다 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에반게리온은 단순히 난해한 작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이야기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아마도 이 작품은 예전보다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